안녕하세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 하승우 선생님이 풀어 써주신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같이 읽고 정리해보겠습니다. 홉스는 1588년 영국에서 태어난 철학자입니다. 국가란 무엇이고 국민은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해 탐색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유럽의 16세기 후반은 정치 경제적인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서로마가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가 멸망한 1453년까지를 유럽은 중세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민족이 뒤섞이면서 혼란스러운 때에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의 삶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15세기 후반부터 교회 성직자는 세속화되고 이에 반발하는 종교개혁이 진행됩니다. 한편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사유실험으로 과학 천문학의 새로운 인식이 시작됩니다. 콜럼버스의 대항해가 유럽 사람들의 공간 인식을 확장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기반의 봉건적 정치 질서가 흔들립니다. 황제국과 제후국의 관계는 희미해집니다. 상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가 국가의 중심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계속 정치적 힘을 행사하고 싶어 하지만 도시의 시민들은 세속화되고 타락한 성직자들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마찰이 생깁니다. 종교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홉스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영국에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묻게 됩니다. 철학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적 태도를 정립하기 위해 탐색하는 학문입니다. 저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홉스가 살았던 시대의 영국은 여러 전쟁을 치르며 혼란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홉스는 국가란 국민을 위해 평화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구성원들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지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고 국민인 각각의 인간은 과연 국가라는 권력을 욕망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홉스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부터 묻습니다. 본래 철학의 첫 질문이기도 하지만 홉스는 그의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기계에 빗대어 국민과 국가를 설명했습니다. 국가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국민인 인간부터 탐색하는 것은 홉스에게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홉스는 경험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을 설명하는 첫 출발이 경험을 통해 감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면 홉스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홉스는 인간의 인식은 외부의 대상이나 사건이 인간의 신체 기관에 영향을 줘서 다양한 모습을 낳는 것으로부터 생각이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에 대한 기억으로 남기고 이 기억으로부터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지니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확장합니다. 상상력을 홉스는 다시 둘로 나눕니다. 단순한 상상력과 복합적인 상상력입니다. 단순한 상상력은 감각으로 인식된 대상 전체를 상상하는 것이고 복합적인 상상은 각각 다른 때에 다르게 경험한 것을 혼합해서 새로운 대상으로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홉스는 상상력이 잘못 발휘될 때 미신과 꿈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상력 외에 말이나 다른 신호들을 통해 구성된 기호로 이해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가진 이해력은 사물의 이름을 언어의 형식으로 나열하고 짜임새 있게 배열해서 인간의 의지나 개념, 생각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홉스는 경험을 통해 감각하고 이 감각을 이성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상상력부터 잘 다뤄야 합니다. 생각의 흐름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인과적 절차를 잘 판단하는 능력이 사용됩니다. 이 능력은 더 많은 경험을 했을수록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한계를 지닙니다. 따라서 이 상상력은 언어적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홉스는 가장 중요한 언어의 기능이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식이 어떤 것을 설명하는데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속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는 단어들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데 있으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의 의미를 따져서 적절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이런 배치를 정의라고 부른다. 따라서 참된 지식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예전 저술가들의 정의를 검토하고 잘못 표현된 부분을 수정하며 스스로 정의를 만드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언어를 주의해서 잘 다루면 이를 통해 추리하는 이성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차원적인 이성의 활동이 추리를 통해 하나의 결론에서 다른 결론으로 나아가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리력은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홉스는 하나의 주제로 언어를 배치해 설명하는 것은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연구 과제를 가지고 추리력을 발휘해서 각자의 학문을 성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홉스는 시민이 각자 이성을 추리력으로 다루고 자신의 판단 근거를 가질 수 있어야 인류의 행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홉스는 인간은 모두 신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모두 동등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신체적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홉스는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은 개별자로 볼 때 각자가 욕망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고 싫어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견해로 볼 때 홉스는
절대선이나 절대악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국가의 규범을 정할 수 있을까요? 홉스에 따르면 보편적인 선과 악에 대한 법칙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안전을 위해 강제하는 법과 권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인간의 욕망으로 돌아와서 탐색해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생각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자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지라고 합니다. 생각이 실천적 행동이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인간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정념을 표현하는 언어 형식은 생각을 표현하는 형식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동일하지만 달리 보면 그렇지 않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두려워한다와 같은 일반적인 정념은 직설법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함은 만일 이것이 행해진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라는 가정법으로, 욕구하거나 혐오하는 말은 이것을 하라, 이것을 단념하라 처럼 명령법으로 표현된다. 또 자기도취나 분노, 연민, 복수심을 드러내는 말은 기원문의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성을 잘 다루는 개별자는 언어를 도구로 지식에 대한 욕망이 이끄는 내용을 다루는 담론을 갖게 됩니다. 이 담론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종류의 주제에서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성의 시작은 어떻게든 한 인간의 정념, 즉 욕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홉스는 각 인간의 정념의 차이는 체질, 관습, 교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한 사회의 좋은 삶을 위한 올바른 이성을 훈련한 사람의 담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지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욕망은 자기 보존을 향해 있습니다. 자기의 정념을 중요하게만 생각하면 공동체에서 인류가 힘을 합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법이라고 홉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관습에 집착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이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지가 불러온 공포심으로 사회는 무질서해져서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성의 힘으로 해석하지 않고 무지가 불러온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가 됩니다. 홉스는 사람의 본성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에서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주된 원인을 발견한다. 첫째, 경쟁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아내, 자녀와 가축을 지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둘째, 자기 확신의 부족은 자신과 가족, 재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셋째, 명예심은 한마디 말이나 웃음, 서로 다른 의견이나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 같은 사소한 것들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분쟁은 전쟁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전쟁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나쁜 상태인데, 왜냐하면 지속적인 공포, 폭력에 의한 죽음의 공포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홉스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본성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안전한 공동체를 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과 권력이 없다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에게 폭력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등장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국가의 권력과 법 집행을 바라게 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신체적 고통을 가져오는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하여금 평화를 추구하게 만드는 정념은 죽음에 대한 공포며 안락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에 대한 욕망이자 노력해서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희망이다. 그러므로 이성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유용한 평화의 조항들을 제안하고 이 조항들을 자연법이라 부른다. 홉스는 자연권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법의 제약 없이 자유만 있는 공동체라면 언제든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홉스는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따르라는 것과 평화를 추구하는 한 사람은 모든 사물에 대한 자연권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양도하면서 사회계약이 맺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홉스의 사회계약설입니다. 그 밖에도 홉스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합니다. 이 모든 자연법의 공통된 내용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연법을 강제하는 국가의 주권자라는 인격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리바이어던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인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살펴봤습니다. 이 구성원들이 원하는 국가가 왜 리바이어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다음 장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